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의 통합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기생충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 T헬퍼2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또 세포 외 병원균에 대한 방어와 T헬퍼 17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세포의 효과 기능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생충에 대항하는 T헬퍼2 세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내 기생충은 영어로는 헬민스, parasitic wor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헬민스에는 라운드웜이라든지 플랫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 장 점막에 기생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기생충들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1mm에서 1m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식세포가 식작용으로 제거한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기생충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침투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기생충의 알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 알이 장에서 이제 그 유충이 되고, 그 유충이 이제 성충이 되고, 그 성충이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은 다시 대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하는 거죠. 장이 기생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기생충이 장에 달라붙으면은 장은 점액을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장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장 상피세포를 재생합니다. 기생충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피세포가 있으면은 이 상피세포를 떼내버리고 새로운 상피세포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장은 연동 운동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죠. 그런 장에 있는 근육은 평활근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평활근들이 막 수축합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를 막 반복하면은 이 장 점막 표면이 막 떨리면서 기생충이 달라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생충이 이제 씻겨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지만 그래도 기생충 중에는 이렇게 점막 하부층으로 침투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적응 면역이 작동을 시작해서 Thelper2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Thelper2 세포는 M2 매크로페이지나 마스트셀, 베이소필, 에오시노필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세포들은 기생충을 공격하게 되는데, 특히 마스트셀, 베이소필, 에오시노필 이런 것들은 그레뉴를 방출해서 기생충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M2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점막 조직을 재생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근데 이 기생충들은 또 나름대로의 또 방어 기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아서 만성적인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장내 기생충에 대항하는 Thelper2의 기능과 또 Thelper2가 발현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Thelper2는 IL-4, 5, 13을 발현하죠. 근데 ILC2 세포 같은 경우는 IL-5, IL-13을 발현합니다. 그래서 이 ILC2 세포가 발현하는 사이토카인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능을 보면은 IL-13을 발현하는데, 이 IL-13은 장 상피에 작용해서 이 상피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그 장 점막의 가블리셀이죠. 이건 점액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인데 이 가블리셀을 자극해서 이 점액이 많이 분비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IL-13은 장의 평활근 세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평활근 세포가 수축 이완을 반복하게 해서 기생충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LF2가 발현하는 IL4와 IL13 이 두 가지 사이토카인은 매크로페이지를 이 M2 매크로페이지로 분화되게 합니다. 이 M2 매크로페이지는 역시 또 그 평활근 세포의 수축이라든지 또 조직의 재생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IL5 같은 경우는 이 에오시노필을 불러오고 액티베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에오시노필은 메이저 베이식 프로테인과 같은 그런 단백질을 분비해서 기생충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기생충에 항체가 달라붙어 있으면 ADCC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기생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헬퍼 2 세포는 IL3와 IL9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마스트셀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죠. 그러면 마스트셀은 탈과립을 통해서 이 그래뉼 안에 있는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것들이 기생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스트셀은 TNF 알파나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대식 세포는 M1 매크로페이지와 M2 매크로페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M1 매크로페이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식 세포와 같습니다. 식작용을 하고 또 활성화되면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식작용을 한 박테리아가 세포 안에서 살아남아 있으면은 T헬퍼 1 셀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하게 제거하기도 하죠. M1 매크로페이지를 Classically Activated Macrophage 이렇게 표현하는 데 비해서 M2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는 Alternatively Activated Macrophage라고 표현합니다. 이 M2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기생충을 털어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M2 매크로페이지가 평활근을 자극해서 평활근 수축이 일어나면은 이제 기생충이 떨려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죠. 그다음 이 M2 매크로페이지는 조직의 재생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의 형성을 촉진해서 조직 재생에도 관여합니다. M1과 M2 매크로페이지를 구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사용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은 M1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는 INAS라는 엔자임을 많이 발현합니다. 근데 Induced Nitric Oxide Synthese죠. 그래서 NO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M2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는 알지네이즈라는 효소를 많이 발현합니다. 이 알지네이즈는 알지닌을 오르니틴과 프롤린으로 바꾸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오르니틴 같은 경우는 이 기생충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프롤린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프롤린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 콜라겐의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다음은 T헬퍼 17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세포가 관여하는 면역 반응은 세포 외부에서 증식하는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대한 면역 반응입니다. 우리는 매일 상당한 양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에는 많은 병원균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장으로 침투하는 병원균에 대해서 방어작용을 하기 위해서 T헬퍼 17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헬퍼 17은 거의 장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장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이렇게 음식물로 통해 들어오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또 장 내부에 있는 정상적인 미생물상을 보호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장 내부에 있는 미생물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미생물들이 장 내에 머물지 않고 장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침투를 하면은 그때는 공격을 해야 되죠. 이렇게 장 점막에서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는데 T헬퍼 17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T헬퍼 17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T헬퍼 17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 상피세포를 자극해서 여러가지 엔티마이크로비얼 프로테인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러면 병원균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죠. 그리고 T헬퍼 17이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이 상피세포나 기질세포를 자극합니다. 여기서 기질세포는 스트로멀 셀이라고 해서 커넥티브 티슈에 있는 세포들을 기질세포 또는 스트로멀 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헬퍼 17이 상피세포나 기질세포를 자극해서 여러가지 키모카인을 분비하게 하는데 이러한 키모카인들은 그 호중구조, 뉴트로필을 많이 불러들여서 식작용으로 이런 박테리아나 곰팡이를 제거하게 합니다. T헬퍼 17에 의해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헬퍼 17은 IL-17과 IL-22를 분비하는데 이것들이 장 상피세포를 자극해서 엔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 또는 엔티마이크로비얼 프로테인들을 분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박테리아나 곰팡이를 바로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L-22는 장 상피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이렇게 상피세포에 묻어 있으면은 이것들을 떼내버리고 새로운 걸로 교체함으로 해서 병원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IL-17은 스트로멀셀, 기질세포죠. 이걸 자극해서 GCSF를 만들게 하고 또 마이로이드 셀도 자극해서 GCSF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골수에 가서 조혈 모세포를 자극해서 더 많은 뉴트로필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IL-17은 기질세포와 장상피세포를 자극해서 키모카인을 많이 만들게 하고 이 키모카인들은 뉴트로필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T헬퍼 17은 CCL20라는 키모카인을 분비해서 더 많은 T헬퍼 17을 감염 부위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 상피에서 분비되는 엔티마이크로비얼 프로테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베타 디펜신 같은 경우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인데 이 박테리아에 결합한 다음에 이 박테리아의 그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C타입 렉틴 같은 경우는 칼슘이 있어야만 결합한다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렉틴은 주로 이 박테리아 표면에 탄수화물에 결합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렉3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의 세포벽에 있는 펩타이드 글라이칸에 결합해서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이 베타 디펜신이나 C타입 렉틴 그리고 렉3의 공통점은 다 이제 친수성 부위와 소수성 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엠피패틱 프로테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엔티마이크로비얼 프로테인 중에는 리포칼린2나 켈프로텍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리포칼린2 같은 경우는 철분하고 결합을 하고 켈프로텍틴 같은 경우는 아연이나 망간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철분자나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은 박테리아의 성장에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리포칼린2나 칼프로텍틴이 결합을 해서 박테리아로부터 빼떨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T셀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우리말로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세포가 적절한 효과세포로 분화됐을 때 이것이 최종 분화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분화를 거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이브 T셀이 항원 제시세포와 만나고 또 적절한 사이토카인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면은 T헬퍼 1, 2, 17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종 분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알고 보면 이게 최종 분화가 아니라는 거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이 T헬퍼 1이나 T헬퍼 2로 분화되는 경우는 최종 분화가 맞습니다. 거기 비해서 T헬퍼 17이나 Treg 같은 경우는 최종 분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나이브 T셀이 T헬퍼 17으로 분화되는 경우를 보면은 TGF 베타와 IL6의 영향 하에서 T헬퍼 17으로 분화됩니다. 그러다가 이 Thelper 17이 IL12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면은 다시 Thelper 1으로 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Treg도 마찬가지입니다. TGF 베타의 영향하에서 Treg으로 분화하더라도 이것이 IL1이나 IL6의 영향하에서는 Thelper 17이 되기도 하고 또 IL12의 영향하에서는 Thelper 1으로 분화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T세포의 가소성이 필요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살모넬라가 감염을 하면은 감염 초기에는 세포 외부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염 말기가 되면은 대식 세포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감염 초기에는 세포 외부에서 증식하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Thelper 17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Thelper 17이 감염 초기에는 반응을 하게 되고 감염 후기에 가서 대식 세포에서 살아남은 것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이때는 Thelper 17이 Thelper 1으로 바뀌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CD8 T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를 보면은 CD4 T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CD4의 도움이 없이도 또는 항원 제시 세포가 제시하는 항원이 없이도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bystander activ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경꾼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이죠. 이때 활성화되는 CD8 T셀을 보면은 항원에 대한 특이성이 없어도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우선 정상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항원 제시 세포가 MHC 클래스 1을 통해서 항원 제시를 하면은 이 CD8 T셀이 그것을 인식하고 CTL로 분화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죠. 이 bystander activation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은 이 항원 제시 세포가 IL12나 IL18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이브 CD8 T셀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인터페론 gamma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토카인은 주변의 대식세포나 다른 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병원균에 의한 감염이 끝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균에 감염이 일어나면은 이펙터 T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병원균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펙터 T셀의 숫자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이펙터 T셀들은 죽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일부는 남아서 기억세포가 되어서 다음 감염에 대비를 하죠. 이펙터 T셀들은 에이팝토시스를 통해서 죽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에이팝토시스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intrinsic pathway와 extrinsic pathway가 있는데 이 intrinsic pathway 같은 경우는 death by neglect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관심을 받지 못해서 죽는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병원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을 때는 이 IL-2나 IL-7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펙터 T셀들을 자극합니다. 근데 병원균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이 신호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BCL2의 활성이 줄어들고 빔의 활성이 높아집니다. 이 BCL2는 에포프토시스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빔은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BCL2의 활성이 낮아지고 빔의 활성이 높아지면 결국 에포프토시스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이때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 C가 분출된다든지 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extrinsic pathway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에포프토시스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 파스 라이간드 인터랙션을 들 수 있습니다. 에포프토시스를 조절하는 세포들이 파스 라이간드를 발현하면서 이것이 이펙터 T셀의 파스에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파스가 트라이머가 되면서 이 하부의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의 데스 도메인과 파드의 데스 도메인이 결합하고 또 파드의 데스 이펙터 도메인이 프로캐스페이즈 8의 데스 이펙터 도메인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파스의 인트라셀러 도메인에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들이 결합하면서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복합체를 Death Induced Signaling Complex, DISC라고 부릅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